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미국발 악재, 장 초반에 상승 흐름을 유지하지 못한 채 하락 반전하면서 이틀째 약세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 은행들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배드뱅크 설립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장중 1186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200선을 지키는 노력 또한 만만치 않게 펼쳐졌는데요. 그 결과 코스피 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3.82포인트 떨어진 1198.87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지난 IMF 이후 최저의 공장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남동공단 그리고 시화공단 관련 소식을 정리해드리고요. 또 국내 해운업계 10위권의 중견 해운업체인 삼선로직스의 법정관리 신청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윤중현 경제팀이 출범을 했습니다. 윤중현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내수 진작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신경익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윤중현 경제팀이 출범을 했는데요. 자, 우선 새 경제팀의 경제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으로 시작된 이명박 정부 2기 경제팀은 가장 먼저 올해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인정하는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취임 식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 안팎에 그치고 취업자 수는 20만 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성장률은 당초 정부의 전망치인 3% 안팎에 비해서 5%포인트 낮아진 수준이고 취업자 수는 30만 명가량 대폭 줄어든 수치입니다. 윤 장관은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정직성이 중요하다며 이 마이너스 2%를 플러스로 돌리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경기 악화에 따른 수입 감소와 여행 수지 개선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은 당초 전망치인 100억 달러에서 130억 달러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됐고 이 소비자 물가는 연간 3% 안팎에서 2%대로 수정이 됐습니다. 다만 경기의 방향성에 대한 시각은 정부의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윤 장관은 경기가 하반기부터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여서 2010년에는 추세적인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자, 정부가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2% 성장이라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수치를 내놨는데요. 자, 이 역시 2기 경제팀의 정책에 따라서 함께 조정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윤 장관의 말대로 새 경제팀은 마이너스 2%인 올해 경장 전망치를 플러스로 돌려놓기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인데요.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이 추경 예산의 조기 편성입니다. 정부는 당장 이달 안에 추경안을 마련해서 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제 등 노동시장 제도를 선진화하고 기업의 일자리 유지와 신규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게 됩니다. 또 경제 위기로 어려움에 빠진 신빈곤층을 위해서 최소한의 생계와 주거, 교육비는 국가가 책임져 준다는 방침을 확인했고 그 기업에 대한 정부의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외화 유동성 공급도 지속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 개입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채권단 중심의 개별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정부가 산업정책에 연계된 구조조정 인프라 구축의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은행의 공적 자금 투입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오늘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시중 유동성을 인수합병과 부실채권 정리에 끌어들이기 위한 민간 합동 자본시장 펀드를 설립하고 구조조정 전략회의 개최하는 방안 등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그 위기 이후의 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 의료 등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녹색 성장 추진 방침도 밝혔습니다. 네. 자, 신임 장관이 조기 추경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추경의 시기와 또 그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정부는 추경 규모에 대해서 지금은 내수 부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올해 추경 규모가 15조 원은 가볍게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정 예산안 수립 당시보다 성장률 전망치가 5%포인트나 떨어져서 이 국세가 10조 원가량 덜 거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일자리 창출과 민생 지원, 또 부실채권 인수 등에 소요될 자금까지 감안한 수치인데요. 기업 구조 조정과 녹색 뉴딜 정책까지 감안한다면 20조 원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같은 대규모 추경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서 정부의 적자는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재정부에 따르면은 지금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계 잉여금은 2조 1천억 원 규모에 불과해서 자칫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신경익 기자와 이기의 경제팀 출범 관련 소식을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황의 그늘이 깊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단들 가운데 한 군데죠. 남동공단 그리고 반월 시화공단의 공장 가동률이 최악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장은 열려 있으되 그 기계 가동을 멈추고 있는 공장들도 많다는 소식은 익혀럼께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자, 특히 남동공단의 경우 공장 가동률이 집계 이후 최저 기록치인 지난 98년 3월에 66%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기업들이 하나둘 문을 닫으면서 이들의 의지해오던 지역 경제 역시 상당한 어려움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자, 현장을 직접 다녀온 서울경제신문 김웅록 기자로부터 자세한 소식을 전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공단들을 직접 다녀오셨다고 하는데요. 자, 공단들의 실질적인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경기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몰려있는 경기도 내 공단들도 최근 썰렁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주변 도로 사정인데요.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는 인천 남동공단의 한 중소기업 사장 말에 따르면 출근하는 데 드는 시간이 예전보다 10분에서 20분가량 단축됐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도로에 차량이 줄었다는 뜻인데요.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인원들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장 내부에서도 썰렁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찾은 한 업체의 공장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계 한 대당 사람 한 명이 붙어서 작업을 진행했지만 지금은 직원을 줄이면서 중간중간 사람 없이 기계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업체 사장은 현재 최소 인원이라 더 이상 줄일 수도 없다면서 마주치면 직원이 민망해할까 봐 작업장에는 내려가 보지도 않는다고 요즘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네. 자, 그나마라도 이제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라면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이제 안 돼가지고 문을 닫고 또 폐업을 한 공장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단을 돌아다니다 보면 문이 닫혀 있는 공장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실제 경기도 지역의 공장 가동률을 보면 확연히 나타나는데요. 네. 산업단지 공단이 집계한 남동공단과 반월 시화공단의 지난해 12월 공장 가동률은 각각 69.1%와 69.7%로 모두 7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남동공단의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81%에 비해 11.9%포인트가 감소했는데요. 이는 집계 이후 최저 기록인 지난 외환위기 당시의 66.6%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네. 이에 따라 공장을 처분하려는 공장 매물도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동공단 주변 한 공인중개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처분을 부탁받은 매물은 약 200여 개에 이르지만 매수 희망자는 10명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매도 매수 호가 간의 차이가 커서 지난 11월 이후 실제 거래가 성사됐던 경우는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심각하군요. 자, 이렇게 문을 닫거나 또 이제 가동을 줄이고 인력을 줄이는 그런 공장들이 늘어나면서 그전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별로 두지 않던 영세업체까지 이제 구직자가 몰리는 그런 현상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업들의 조업 중단과 구조 조정으로 길거리에 내몰린 실직자들은 최근 일자리를 찾는 데 여념이 없는 듯합니다. 남동공단의 한 홍보용품 제작업체는 최근에 새로운 생산 설비를 들여오면서 2~3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역정보지에 구인 광고를 냈는데요. 밀려오는 구직 문의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회사 사장은 하루에 전화 문의가 50여 통에 달했고 이력서를 들고 직접 회사로 찾아온 경우도 하루 평균 20명이나 됐다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인력 채용이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그 경영자들의 생활에도 상당히 변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불황의 그늘이 깊어지면서 공단 내 기업체 사장들의 친목 모임도 사라졌다는 반응입니다. 시화공단의 한 업체 대표는 동종 업체 사장들이 모여 점심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치는 친목 모임이 지난 연말부터 하나둘씩 참석자가 줄어들었다며 뒤에 얘기를 들어보면 부도가 나서 사장이 도피 중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예. 예, 또 다른 남동공장의 또 다른 사장 역시 1~2년 전만 해도 사업상 일주일에 2번가량 골프를 쳤지만 최근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장은 당장 자금 구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면서 지금과 같은 자금 상황이라면 당장 3~4월을 고비로 도산하는 업체가 줄을 이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이래저래 뭐 경제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그 역군들 중에 하나죠. 이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조차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그 공단에 의존해서 함께 이제 영업을 해오던 주변 상권의 위축이나 불황도 만만치 않게 심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단 주변의 상권들도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었습니다. 반월공단의 식당들은 점심시간에도 빈 테이블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주변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의 말에 따르면 예전 같으면 점심시간에 10개 테이블이 최소한 두 번 이상 회전을 했지만 최근에는 그 테이블을 다 채우기도 힘들다면서 그 배달 주문 역시 하루 평균 7, 8만 원이었던 것이 최근에는 뚝 끊겼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이래저래 힘들군요. 뭐 지난번에도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제 뭐 동대문 시장 같은 데서도 상인들이 하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찌개 하나 시켜놓고 밥을 추가로 하나 더 시켜서 둘이 나눠 먹는다. 그런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역시 어려움을 겪기는 재래시장이나 공단이나 다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슬기롭게 잘들 이겨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김웅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모든 업종이 상당한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경기 침체로 해상 물동량이 줄어들면서 해운업계 역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지난해 파크로드와 CN라인이 사실상 해운 영업을 중단한 데 이어서 해운업계 10위권인 중견 해운업체죠. 삼선로직스마저도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고 하는군요. 이처럼 해운업계 사정이 심각해지자 최근 정부와 금융권이 건설과 중소조선사 이어서 해운업에 대한 구조 조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위기에 처한 해운업계 현재 상황은 어떠하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지 서울경제신문의 김민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국내 해운업계 10위권인 삼성로직스가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1983년에 설립돼서 지난 2007년에 매출 1조 원을 달성했던 삼성로직스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지난 6일 서울지방중앙법원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삼성로직스는 물동량 감소로 타격을 입은 국내외 거래처의 부도 및 파산으로 정상적으로 채권 회수를 못해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는데요. 최근에 일부 채권단이 용선료를 가압류하는 등의 법적 조치에 나서면서 결국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네. 자, 업계 10위권 업체가 이제 자금난 때문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고 하면은 업계 전체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야 될 텐데 현재 해운업계의 전체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해운업계는 이번 삼성로직스의 법정관리 신청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근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어떤 회사가 곧 부도가 날 것이다 또는 어떤 회사가 자금 결제를 못해 해외에 배가 억류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데요. 삼성로직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이 같은 해운업계의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오른 형상입니다. 특히 지난해 파크로드와 CN라인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데 이어서 이번에 삼성로직스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연쇄도산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해운업계 50위권 밖에 랭크되어 있는 브로커 수준의 해운업체들은 이미 대부분 부도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10위권 이내의 상위권 대형 해운사들 중에 일부 기업들도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한진해운의 독일 자회사인 세나토라인은 최근 영업을 중단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갔고요. 대한해운도 미국 뉴욕 법원에 용선계약 관련 클레임이 제기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뭐 지난해 3, 4분기만 해도 해운 시황이 참 호황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자, 아무리 이제 시황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해도 이렇게 연쇄적으로 부도 위기에 몰리게까지 이렇게 나빠진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예, 해운 시황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면서 해운업계가 정확한 시장 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해운업체들은 지난해 3분기 이전 호황기 때 앞으로도 용선 가격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용선 계약을 앞다퉈 맺었는데요. 9월 금융위기 이후에 시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까지 벌크선 운임지수인 발틱 운임지수가 10,000포인트를 넘어서고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1,300포인트를 상회했는데요. 이때 해운업체들은 앞으로도 호황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비교적 높은 가격에 용선 계약을 대거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가 시작되자마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발틱 운임지수는 600포인트대, 그리고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400포인트대로 하락했습니다. 배를 빌리는 가격이 불과 한두 달 만에 20분의 1 정도로 떨어지면서 비싼 가격의 용선 계약을 맺은 선박들은 그냥 항구에 정박해 있게 된 것이죠. 여기에 세계 경기 침체로 해상 물동량마저 감소함에 따라서 높은 가격의 용선 계약을 맺은 해운업체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특히 해운업계는 한 척의 배를 여러 회사들이 서로 빌려주고 또 빌려 쓰는 방식으로 체인 형태로 얽혀 있기 때문에 한 회사가 무너지면 그 손해를 고스란히 다른 업체들이 떠안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연쇄적인 부도가 나타나고 있고 파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해운업계 불황도 참 심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김영 기자와 함께 불황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 관련 소식을 정리해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미영 기자가 해운업계 소식을 전하다 보니까 주변에 벌크선이 지나가는 엔진 소리 같은 소음이 좀 섞여 들었습니다. 이런 게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경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소폭의 조정을 받았는데요. 증시 마감 시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이혜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감 시황 정리해 주십시오. 예,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하락하며 120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상승세로 출발하며 장 초반 1219포인트까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열흘 만에 순매도로 돌아선 데다가 장중에 미국 배드뱅크 설립 계획 철회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1180선까지 밀려나는 등 장중 내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3.82포인트 내린 1198.87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2천억 원 넘게 순매도해서 설 연휴 이후 계속된 순매수 행진을 멈췄고요. 개인은 560억 원, 기관은 1,500억 원가량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3.43 오른 380.169로 마감해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외국인이 329억 원가량 순매도에 나섰지만 개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떠받쳤습니다. 네. 자, 그럼 모건 스탠리에서 올해 국내 주식시장 전망을 내놨다고요.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한국 주식시장이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주식을 사들일 때는 아니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는 오늘 조선호텔에서 2009년 한국 주식시장 전망과 관련한 세미나를 가졌는데요. 아직도 시장 리스크가 여전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천선이 깨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우선 거시경제 지표가 바닥을 치지 않았고요. 기업들의 이익이 지금 예상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금리 스프레드도 좁혀지지 않으면서 시장 리스크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주식을 사기에 더욱더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그 이유는 삼성전자와 같은 블루칩들의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코스피가 1분기 중 추가 조정을 받으면서 천선을 밑돌 수도 있다고 보면서 본격적인 주식 매수는 그 이후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들이 요즘 순매수를 계속 이어왔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올해 외국인들이 원화가 추가로 약세로 가지 않는 한 추세적으로 순매수를 이어갈 것이라는 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 이유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환율 때문입니다. 상반기에는 원화가 약세를 지속하지만 하반기에는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연말까지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 안팎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환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매도보다는 매수가 유력하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조금 전에 해운 업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해운주들이 오랜만에 오늘 상승세를 보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업계에서 체감하는 업황은 좋지 않을지 몰라도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벌크 시황이 최근 15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BDI가 2,000포인트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BDI는 지난 발틱 건화물 운임 지수인데요. 해운업계
그 시황을 좀 알려줄 수 있는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지난해 연말 660선이었는데 최근에는 1800선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중공업과 같은 주요 조선주들이 지난 3개월간 40% 이상 상승했고요. 또 현대상선이나 한진해운, STX, 페노션과 같은 해운주들도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의 그 증권사인 JP모건이 BDI 반등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주들의 장기적인 그 상승 잠재력이 크다 이런 분석까지 내놓아서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혜진 기자로부터 오늘의 증시 상황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뉴스 단신을 전해드립니다.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 중인 C등급 건설사도 신규 분양이 가능해졌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채권단과 기업 개선 약정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신규 분양 보증서를 정상 발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구조조정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등 현재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 체계를 일부 보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경제 성장률을 기존 3%에서 마이너스 2%로 전망함에 따라 추경 예산의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10조 원을 넘어서 15조에서 20조 원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이 바뀝니다. 현행 포상금은 건당 5만 원이지만 앞으로는 발급 거부 금액의 20%,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네, 잠시 후 증시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나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득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블룸버그.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증시전략센터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이진행 차장과 동부증권의 한경탁 차장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 1200선 부근까지 치솟기도 해서 분위기도 좋았습니다만 결국 1200선을 살짝 아래로 밑돈 채 장이 끝났습니다. 자, 먼저 한경탁 차장님께서 오늘 장부터 정리해 주시죠. 전일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다소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이 10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소폭 약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증시가 약보합 마감을 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전일 이미 선조정을 보임에 따라서 강세 출발을 보였는데요. 미국 경기부양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관망 분위기가 이어졌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외국인들 매도세가 확대가 되면서 장 시작 30분 만에 1200선이 붕괴되었습니다. 이후 1200선 아래 구간에서 치열한 공방을 보인 끝에 전일 대비 약보합권인 0.32% 내린 1198.87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이틀째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장 마감 무렵 낙폭 축소로 인해서 5일선에 걸쳐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기 추세는 아직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12월 중순부터 이어진 이 박스권 장세는 아직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3.43포인트 소폭 오른 380.26으로 마감이 되면서 12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반등 추세가 아직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인 업종과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예. 외국인들의 매물 압력을 받은 대형주들의 약세와는 대조적으로 개별주들의 각계약진이 눈에 띄었는데요. 기계 업종과 종이 목재 업종이 오늘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러한 흐름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33% 내린 것을 비롯해서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이러한 대형 IT 관련주들이 외국인들의 매물 압력을 받으면서 대체적으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하이닉스 반도체인 경우는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로 2% 가까이 올라주었고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또 서울 반도체, 또 한미 반도체 이러한 반도체 관련주들도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채권단이 CN중공업의 해외 매각을 결의했다는 소식에 의해서 CN 관련 종목들이 동반 급등을 해서 CN중공업을 비롯해서 CN상선, CN우방, CN우방랜드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진영 차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제 1200선을 다시 또 하회하고 내려가 버렸는데요. 자,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0선을 살짝 밑돌고 있기 때문에 1200선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도 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1200선 이후로 그 위쪽으로 안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지난 주말부터 이제 금주 들어서 주 초반 월요일 오늘까지 해서 1200선을 중심으로 한 등락이 좀 거듭되고 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시장의 어떤 전망은 일단 1200선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전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 시점에서 이번 주 내로 안착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코스피 지수 1200선에서의 매물이 최근 시장 흐름을 보시면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이런 매물 등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에도 1200선을 단번에 돌파하기는 비교적 이제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유례 없이 부진했던 어떤 1분기 어닝 시즌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좀 선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도 역시 연초 이후에 20% 가까운 어떤 상승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어떤 이머징 마켓의 반등을 주도하는 그런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사실 어떤 글로벌 선진 시장의 어떤 주가 흐름과는 다소 차별화되는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좀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작년 11월부터 지금 매달 한 차례씩 1200선의 돌파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제 여러 차례 1200선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어떤 1200선의 안착에는 실패했지만 저점을 보시면은 이제 900포인트, 1200 시도 이후에 또 1000포인트, 또 1200 시도 이후에 1100포인트 이렇게 좀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가 이제 네 달째, 네 번째 시도가 되겠는데요. 지수가 어제였죠. 8개월여 만에 기술적으로 지수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려는 순간에 어떤 저항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이제 금일, 오늘 조정을 받는 모습이지만 최근의 시장 흐름은 비교적 견조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200선의 안착은 좀 시간 문제라고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또 눈에 띄는 점은 기술적 반등이 됐든 어떤 바닥권에서의 가격 반등이 됐든지 간에 어떤 최근에 비철이나 철강 등의 원자재 가격 상승 소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품 가격의 반등이나 상승 흐름은 시장에도 비교적 긍정적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자금 시장에서도 MMF 대기 자금이 115조 원으로 연일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등을 본다면 연초에 어떤 공격적인 매수세를 보여줬던 외국인들이 재차 1200선 이상에서의 어떤 매수세를 이어가지고 어떤 상방향으로 강한 배팅이 좀 들어온다면 1200선을 돌파한 이후에는 사실상 좀 매물 공백 구간이 좀 있기 때문에 안정세를 찾아가는 시장 흐름까지 어울려져서 시중의 부동 자금이나 어떤 MMF 자금 등이 유입되면서 어떤 수급상의 어떤 오버슈팅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저 개인적인 어떤 지수 목표는 1300선을 설정을 하지만 그걸 돌파해서 1350선까지 어떤 오버슈팅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주에는 이제 옵션 만기일과 금통위가 열리게 될 텐데요.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주 초반 어떤 방향성 모색에 접어들면서 다소 숨고르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 등의 어떤 호재로 이번 주의 흐름만 잘 이어간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시장 흐름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어떤 시장에 대한 분석과 또 시장을 내다보는 그 시각을 한번 살짝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분의 투자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기업에 관한 이야기로 화제를 옮기겠습니다. 자, 한경탁 차장님은 어느 기업에 대한 추천을 해주실런지요? 예, 오늘은 그 LG 디스플레이를 추천을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요. 수출 비중이 93%에 이르는 LCD 전문 제조기업입니다. 지난해 실적은 이 매출이 16조 2,640억, 전년 대비 13% 증가됐고요. 또 영업이익은 15% 증가한 1조 7,350억 기록하면서 작년에도 물론 이익을 냈지만은 작년에 이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로서는 재고 축소와 설비 투자 감축 등으로 손익 계산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업황에 대한 회복은 1분기를 지나서 2분기부터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현 시점이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 포인트로서 적절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 조선에 이은 제2의 중국 관련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증시가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성공적인 경기 부양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연말부터 LCD에 대한 수요가 또 증가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바닥을 치고 점진적으로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2의 중국 관련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수급적으로는 1월 28일부터 외국인들이 260여만 주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현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주도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은 지금 1월 말부터 매도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조정 시 매수 포지션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60일 이평선까지 현재 정배열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평선들이 모두 정배열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52주 매물대는 현재 3만 원 구간까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안정적인 최근 이틀 동안은 약세를 보여줬지만 안정적인 시세 흐름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 지금 그 중장기 매물 구간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매수 제시 가격은 27,000원 전후한 수준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단기 목표 가격은 32,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26,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차트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견조한 상승 흐름을 완만하게 하지만 좀 탄탄하게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에 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진행 차장님께서는 지금 현 시장에서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아주시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1200선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조정을 거치느냐에 대한 어떤 과정에 있는데요. 1200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그 어떤 전제로 해서 시장 대응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투자하시는 성향에 따라서 세 가지 성향에 따라서 좀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현 지수대에서 이제 주식을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흐름보다는 비교적 더 강한 흐름을 전개하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지수 강세 시에 더 큰 어떤 그 지수 대비해서 초과 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린 에너지 종목군이나 지주회사 관련주들, 아울러서 이제 코스닥의 일부 IT 부품주들 이런 종목들로 좀 압축해서 매매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겠고, 좀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단기적으로는 현재 어떤 박스권에서의 좀 주가의 방향을 보고 확인하고 투자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00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뭐 급격하게 고점에서 추격하기보다는 재차 좀 눌림목을 주는 구간, 그래서 재차 1200선에서의 어떤 확인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때는 1200선을 돌파하는 어떤 주도 종목군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지수가 조정을 보인다면 1150선 정도의 어떤 지수 21선 근처에서 저점 매수를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때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면서 어떤 순환매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들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좀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면 현 시점에서의 어떤 그 지수 조정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1100선이 이탈이 안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후에는 이제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공통적인 전략은 일단 지수 1100선이 지지가 안 되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좀 강하게 하향 돌파할 시에는 과감하게 손절매하실 것을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진행 차장께서는 지금 시장 환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을 추천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세 종목만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좀 이제 그 투자 성향에 맞춰서 제가 종목들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 경우에는 뭐 오늘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으로 주가 흐름이 좀 이어졌는데 SK 케미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소수의 제약사 중에 한 곳이고요. 신약 사업화 진척도 기준으로도 국내 업체로서는 3위 안에 들어가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4개로 구성되어 있던 사업 부분을 생명과학 부분하고 화학 부분 이렇게 2개의 부분을 조정한 것으로 봤을 때 생명과학 부분을 좀 전진 배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또 2007년도에 인수했던 바이오 기업인 인투젤의 합병은 앞으로 단백질 의약품 사업의 진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고 또 최근에 그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 신약과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 투자 증대로도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아울러서 자회사 부분이 될 텐데요. SK 건설이나 휴비스 등의 어떤 자회사의 이익 구조가 SK 케미칼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건설 경기 회복이 좀 구체화되는 시점까지 좀 살펴보셔야겠지만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더 프리미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할 것을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넥센타이어인데요. 좀 안정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째는 상반기에 좀 급격한 영업이익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요. 둘째는 이제 고부가 가치 타이어 비중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상품의 재편도 좀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좀 그 고정비 부담이 좀 적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가 주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최근에 수급 동향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고점의 어떤 돌파가 좀 기대되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삼성증권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보수적으로 업종 대표주를 공략하실 때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통법 시행의 어떤 최고 경쟁력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통법 시행 이후에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SK케미칼과 넥센타이어, 삼성증권 세 기업에 관한 추천 말씀을 들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한경탁 차장께서도 좀 단기적으로 관심 가질 만한 그런 관심주를 분명히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미국의 경기 부양책 관련해 가지고 우선 뭐 단기적으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간략하게 보면은 우선 그 외국인들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는 종목 중에서 금융주 쪽으로 아무래도 관심을 먼저 가져야 되는데 신한지주가 눈에 띄고요. 그리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13일째 외국인들 순매수가 이제 유입되고 있는데 아직 시세 분출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매수세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바닥권을 탈출하고 있는 GS건설 같은 경우도 금융주가 움직일 경우 뒤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건설주의 뭐 대표 업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외에 이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군으로서는 추세 전환기에 접어든 그런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서 추천드렸던 삼성중공업 그리고 중기 상승 추세로 이미 지금 접어들고 있고 최근 단기적인 조정을 보이고 있는 현대모비스 그리고 차량 보조금 추진제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바닥권 탈출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이런 종목들 조정권에서 지금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유망 종목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삼성중공업,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등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의 이진행 차장, 동보증권의 한경탁 차장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재테크를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적의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너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한글로 보는 블룸버그 TV의 실시간 글로벌 경제 정보. 한국 방송사상 외국 경제정보 TV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정보 시차를 거의 극복해낸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 프로그램들을 서울경제TV에서 만나보세요.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요즘 금융위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실업도 늘어나고 있고 또 올해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일 것이라는 그런 어두운 경기 전망도 이제 정부 정책 당국자 입에서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경제에 대한 개념을 갖고 또 경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정확하고 깊은 눈을 갖게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부터 총 4회에 걸쳐서요. 자녀들의 경제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자녀들의 용돈 교육에 대해서 SC제일은행 목동 PRB센터의 김희태 지점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린 자녀들에게 이거 조기 금융 교육이라 이거 참 어떻게 보면은 모든 부모들이 시키고 싶긴 하지만 막상 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시켜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쉽지 않죠. 예. 이 조기 금융 교육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어른들도 쉽지 않은 경제 교육을 예. 아이들한테 강요하는 것이 괜히 너무 빨리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주저하기도 하고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도 막연한 것이 현실일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요즘 신용불량자가 양산이 되고 파산 또는 면책이라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은 그 필요성은 더욱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몇 년 전부터 신용불량자에 대한 문제가 계속 주목을 받아오고 있는데요. 300만 명이 넘는 신용불량자, 평균 연령이 32세였다라는 그 충격적인 보고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신용카드 연체자의 절반이 이 30대였으며 이는 자신의 소득을 넘어서는 소비로 인한 결과였던 것 같고요. 주어진 소득 내에서 현명하게 소비하는 방법을 어려서부터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실제로 신용카드 연체자의 절반이 한 20대와 30대라는 이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뭐 저도 그 나이대를 돌아보면은 참 갖고 싶었던 것도 많고 이게 소비를 좀 이렇게 제가 제어하는 그런 능력이 아무래도 좀 부족한 그런 시기에 그런 좀 과소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과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큰 시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조기 경제 교육이 필요한 거겠죠. 주변의 유혹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 이 나이 때도 근데 주변의 유혹이 큰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우, 사고 싶은 거 이렇게 많지. 예. 자, 그렇다면 용돈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을 시키는 그 방법은 과연 어떤 방법들이 적합할까요? 용돈을 줘야 하는 이유는 우선 그 자원의 희소성을 좀 가리키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인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살면서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강요당하게 되는데요.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는 것은 이러한 한계를 설정을 하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는데 용돈이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있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게 되면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조금씩 현명한 선택을 배워나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조카들이 있어가지고 용돈을 딱 주려고 보면은 이제 뭐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된 아이들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용돈 얼마를 줘야 되지? 얼마가 적합하지? 그런 생각이 어른들의 눈높이와 이제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러게 이제 가장 그게 좀 큰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제 부모님의 어떤 그 소득 수준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어떤 그 지역이라든지 그 나이에 따라서 용돈의 차이는 굉장히 좀 클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고요. 용돈의 금액은 아이와 부모님의 오랜 대화로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고 네. 부모님은 적절한 선에서 제어를 하려고 할 테지만 오랜 시간의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적정한 그 서로의 그 맞춰지는 그런 수준이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오랜 기간 대화를 나누어야만 아이들한테 용돈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고 자기가 주장한 그 용돈이 합의하에 금액이 정해졌는데 그 용돈이 떨어졌을 때 때를 쓰는 일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아이들은 아무리 많이 줘도 뭐 더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죠.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용돈 좀 더 달라고 때 많이 써봤는데 이게 돌아오는 건 주먹밖에 없더라고요. 돈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용돈은 어느 기간마다 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예. 가장 좋은 그 추천하는 일주일 단위의 주급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주급. 예, 자녀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큰 금액을 주게 되면 네. 아무 생각 없이 금방 다 써버리고 후회를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오늘은 조금 비싼 것을 사고 내일은 조금 싼 것을 산다라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서 생활을 조절하는 식의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돈을 수시로 주거나 아이가 손을 벌릴 때마다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주거나 다 써버렸다고 때를 쓰면 추가로 용돈을 주는 일은 아이의 잘못된 선택을 도와주는 일이므로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용돈을 주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좀 관리를 같이 해줘야 될까요? 예, 그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일단 용돈의 금액이 정해지면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간섭하시면 안 됩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예, 처음부터 용돈을 잘 관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패를 경험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조금씩 배워나가는 것이 용돈의 경제학으로 생각이 좀 되고요. 네. 함부로 쓴 용돈에 대해서 쓰라린 경험을 하고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점차 현명한 선택을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끔 그 기회를 주는 의미도 있겠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용돈으로 경제 교육을 시킬 때 꼭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부부간의 원칙에 대한 합의를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맞벌이가 미안해서 돈으로 때우려고 하거나 아빠가 안쓰럽다고 아이한테 몰래 용돈을 준다면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용돈을 따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이가 인지하는 순간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쓰라린 경험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부모가 똘똘 뭉쳐서 함께할 때 우리 아이의 훌륭한 경제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어렸을 때부터 가장 중요한 조기 교육들이 외국어 교육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 중에 반드시 하나 끼는 것이 바로 이 경제관념에 대한 그 교육이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모든 이제 부모님들이 부자로 살기를 원하듯이 또 자기 자식도 이제 부자로 살기를 원하시겠죠. 바로 그 초석을 다져주는 게 이제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저희 센 경제 현장과 함께 이 아이들의 조기 경제 교육 과연 어떻게 시키면 좋을 것인지 저희들과 앞으로 시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꾸준히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SG제일은행 복동 PRB센터의 김희태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소폭 하락하면서 1190선대로 다시 물러내려 앉았습니다. 자, 오늘 금융시장에서는요, 당장 저녁에 공개될 예정이죠. 미국의 구제금융안과 또 경기 부양책을 한번 지켜보자는 그런 관망 심리가 보다 더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0일에는 옵션 만기일도 예정돼 있고요.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까지 예정돼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한번 시장을 지켜보고 좀 더 기다리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한 듯 보입니다. 자, 좀 더 지켜보자는 관망세 더욱더 확산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많은 투자자 여러분께서도 좀 더 기다리는 자세를 한번 이번 주에는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